교과서로 세상 읽기 민상준의 지식탐구. 안녕하세요. 민상준입니다. 저는 생각과 감동의 깊이를 더하다 민상준 지식탐구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이 민상준 지식탐구 채널에서 이번에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우리 교과 지식,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탐구의 교과 지식을 적용을 해서 사회적 이슈를 한번 다뤄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동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동영상으로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이냐면, 어떤 사회적 이슈를 다룰 것이냐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어때요? 괜찮을 것 같습니까? 자, 아무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사회교과 지식으로 한번 다뤄볼 건데, 그럼 어떤 개념들을 주로 사용하느냐? 주거권, 그 다음에 사유재산권, 조세전가, 그 다음에 가격 탄력성,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한번 검토를 해볼 건데요. 이런 개념들은 통합사회, 그 다음에 윤리, 그 다음에 지리, 경제, 정치, 법, 이런 교과목들에 있는 개념들입니다. 주거권, 사회권, 이런 것들은 윤리와 사상, 정치, 법, 이런 과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관련해서 지리교과 과목의 지식들도 쓸모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조세 전가, 가격 탄력성, 이런 개념들을 적용을 할 건데, 이것들은 경제 과목에 있는 개념들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집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이 내용은 생활과 윤리 과목에 일단 있어요. 일단 생활과 윤리 과목에 주거의 의미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집이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집이란 편안함과 유대감의 공간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하면 취미 활동을 포함하는 개인 생활이나 식사나 휴식을 함께하는 가족 공동생활을 떠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사람들에게 집은 편안함을 누리고 휴식을 취하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유대감과 소속감을 형성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자, 이런 의미를 집에 둔다면 이런 것들은 이제 집이 왜 중요할까? 집이 이러한 공간이라면 집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대 국가는 어떤 국가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국가잖아요. 그 복지국가는 인간다운 삶을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무슨 권? 사회권. 이 사회권을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에 대한 보장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에서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을 하고 있고요.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3항에서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누가? 국가가 주거권, 모든 국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국가의 의무를 담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내용들이 생활과 윤리 과목에 있고, 관련돼서 법과 사회나 정치 과목과 관련돼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 부동산 정책 문제에 적용을 할 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하면 이런 것만 떠올리지 않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집하면 이런 것보다는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집 얘기할 때 보통 부동산 얘기할 때 사람들과 얘기할 때 어떤 것들을 먼저 얘기해요? 평수가 몇 평이야? 이런 얘기 먼저 하잖아요. 크기나 위치. 너 집 어디야? 어느 동네에 있는데?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강남에 있어.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얼마겠네. 가격을 떠올릴 수도 있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에게 집은 하나의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크죠. 그러니까 집의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어떤 투자 전망이나 입지 여건,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고려하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 집은 부를 축적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이 어떤 부의 축적을 위한 중요한 수단일 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면서 집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증식하고 뭐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사유재산권의 보장이 또한 중요하게 됩니다. 그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이 재산권의 보장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이 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죠? 하지만 재산권이 보장된다고 해서 재산권이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2항 보면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도 함께 아울러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교과 과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지리 쪽 교과 과목으로 갈 건데 도시의 미래 탐구라는 교과 과목이 있거든요. 그러면 세계 각국은 집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뤄볼 건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동산 하면 위치, 가격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먼저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도 이럴까 이런 얘기예요. 자 스웨덴의 사례를 보니까 스웨덴은 전세 입주권 제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입주권 제도가 있는데 이 전세 입주권 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택협동조합에 출자를 하면 그러니까 주택협동조합에 돈을 내면 출자를 해서 지분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 조합을 탈퇴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집에서 거주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해도 이 주택의 소유 개념으로 인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민의 20% 이상이 이런 전세 입주권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답니다. 이게 이제 스웨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는 공공주택을 99년 동안 임대 형태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한대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싱가포르 국민의 80% 정도가 공공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고 중대형 규모의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여서 공공주택에 대한 편견을 낮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꺼리낄 거 없이 그런 공공주택을 이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 얘기도 이 도시의 미래탐구라는 교과 과목 안에 들어가 있는데 자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주택을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거주 공간이자 사회적 자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국가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인 비용이라는 얘기는 부담이 크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합리적인 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그렇다고 무조건 싸다라는 얘기도 아니겠어요. 그죠? 자, 합리적인 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거주 비율이 높답니다. 그래서 또한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정부가 계층별, 지역별, 맞춤형 주택 보조금 제도를 운영을 하는 등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도시의 주거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고요. 특히 독일은 주택의 거주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이런 독일은 국민 50% 이상이 과반이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50% 이상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그러다가 임대주택 건물에는 다양한 특정한 계층 주택이 없는 계층이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산층 이하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국민의 50% 이상이 임대주택에 거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주택 건물에는 다양한 계층 이웃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교과서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다면 그러니까 스웨덴, 싱가포르, 독일 등의 어떤 유럽 국가에서는 집은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다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 집에 가지는 의미를 중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회권, 특히 주거권의 어떤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우리나라의 주택에 대한 인식은 요거는 한번 칼럼을 가져왔어요. 자, 투데이 신문의 2026년 8월 14일자 성기노 칼럼
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서 한국 부동산 정책이 좀처럼 풀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한국인의 내 집에 대한 욕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집, 내가 소유하는 집.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집을 소유하는 걸 아주 강하게 내 집 소유의 욕망을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왜냐 사회 안전망이 빈약했던 시절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건 결국에는 노후연금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비싸다고 분노하면서도 어렵게 마련한 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가능하면 더 좋은 지역, 더 좋은 집으로 옮겨가고 싶어한다. 이것을 모두 탐욕이나 투기심이라고 몰아붙일 때 정책의 본질이 왜곡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 이 칼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한국 사회는 집을 자산 증식 상품으로 대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러하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집과 관련된 정책을 고려할 때 어떤 사유재산권의 보장, 그 다음에 어떤 이의 자유로운 행사, 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주택과 관련된 정책을 바라보기 쉽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교과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살펴본 내용들이에요. 그 주거의 의미와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스웨덴, 싱가포르, 독일 등의 사례, 그 다음에 칼럼을 통해서 살펴본 우리나라에 해당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자 이런 얘기죠. 첫째, 단순하게 바로 보이는 것은 뭐죠? 그냥 생각 없이 바로 알 수 있는 거. 세계 모든 나라가 그 집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서 집의 중요성을 얘기를 좀 하는 그런 쪽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란 얘기죠. 주거권을 중심으로. 그래서 사유재산권의 대상이 아닌 사회적 자원이라는 가치를 더 중시하면서 주택을 바라보는 나라도 많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둘째, 그런 나라들은 그 주거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자원으로서 집을 인식하는 경우는 왜 그런 인식이 가능하느냐?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아까 살펴봤잖아요. 스웨덴 전세 입주권 제도, 그 다음에 싱가포르, 장기 임대 공공주택,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임대료 상승 제한, 그 다음에 강력한 세입자 보호제도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집에 대한 어떤 집의 소유에 대한 욕망이 강했던 이유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안전망 제도가 빈약했었던 그런 걸 원인으로 삼아서 그래서 집은 노후연금이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도의 중요성은 우리나라의 사례에서도 유출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어떤 최근 부동산 정책으로 두 가지가 최근에 나왔어요. 첫 번째, 8월 3일 날 고가주택과 비거주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고요. 그 다음에 8.13 공급 대책,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 굉장히 많이 공급하겠다. 이런 걸 정책으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신문 뉴스를 제가 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두 찬성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반대 근거를 이제 내세우는데 그 보유세를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보유세 인상을 반대하는 핵심 근거로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조세 전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세 전가, 조세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조세의 분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 교과서 내용, 교과서 내용 뭐 잠깐 말씀드리자면 직접세, 간접세, 그다음에 뭐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경제 교과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 지금 다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자, 그 중에 부가가치세, 뭐 개별 소비세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자,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이런 것들은 간접세에 해당하는데 간접세의 특징은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국가나 뭐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사람, 이게 납세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담세자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에요. 그 부과된 세금을 자기의 소득 또는 재산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 이게 담세자인데 이 간접세, 부가가치세는 이 납세자와 담세자가 달라요. 자, 10,000원짜리 감자탕을 먹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감자탕을 먹고 계산을 하고 영수증을 받아보면 그 영수증에는 과세 금액 9,091원, 그 다음에 부가세 909원 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 부가세는 누가 낸 돈이에요? 감자탕을 먹고 계산한 사람이 낸 돈이에요. 그러니까 감자탕을 먹은 사람이 담세자로서 부담한 거죠. 근데 국가에 그 909원을 국가에 부담하는 사람, 납부하는 사람, 납세자는 감자탕집 주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처럼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다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자, 요런 특징을 조세 전가 개념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정부가 집주인에게 주택보유세 1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세금을 100만 원을 추가를 당한 세금을 납부하는 집주인은 자, 세금이 100만 원이 늘었으니 안 되겠다. 임대료를 조금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월세를 10만 원을 올렸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정부가 세금을 집주인한테 부과했지만 실제 부담은 집주인이 아니라 누가 지게 되는 거죠? 세입자도 10만 원만큼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입자도 올라간 월세를 통해서 세금의 일부를 부담을 하게 돼요. 자, 이런 현상이 조세의 전가 현상이 됩니다. 자, 이 조세 전가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과 지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는 교과 지식이에요. 자, 가격 탄력성 개념인데, 자, 가격 탄력성 개념. 자,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서 수요량이 바뀝니다. 그 바뀌는데 어느 정도로 탄력적으로 반응하느냐. 요거를 따지는 개념이 가격 탄력성 개념인데,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격이 바뀜에 따라서 수요량이 어느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요게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수식으로 나타내면 수요량의 변동률을 가격 변동률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1보다 크다는 얘기는 가격 변동률보다 수요량 변동률이 더 크다는 얘기고, 이게 1보다 작다는 얘기는 가격 변동률만큼 수요량 변동률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습니까? 하셨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격이 오른 비율에 비해 수요량 감소 비율이 더 크면, 그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다. 이게 탄력적이라는 얘기고, 반대로 가격이 오른 비율에 비해 수요량 감소 비율이 작으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죠. 이럴 경우에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말을 한번 정리하니까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떨어지죠.
근데 가격이 요만큼 올랐는데 수요량은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면 이게 탄력적이란 얘기.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졌는데 수요량은 그만큼 안 떨어져. 조금 떨어져. 이럴 경우에는 비탄력적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 조세정가 얘기를 다시 가봅시다. 집주인이 월세를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지금 올렸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더 싼 월세의 집이 많다면 집주인은 월세를 쉽게 올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세입자들이 다른 집으로 찾아 떠나갈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료를 올리면 세입자를 찾기 어려워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가격을 올린 비율보다 수요량이 떨어진 비율이 더 크다면, 즉 가격 탄력성 개념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임대료를 올릴 때 가격 탄력성이 크다면 가격을 올리면 수입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을 올리는 건 비합리적 선택이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가격을 10만 원을 올리더라도 세입자가 다른 월세를 구하기가 어렵다면, 그러니까 즉 임대료를 올릴 때 가격 탄력성이 낮다면, 가격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다면 결국에는 세입자들은 오른 임대료를 부담하고서라도 그 집에서 살아야 되잖아, 그죠? 살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 임대료를 올리는 것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수입을 증대시키는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다른 선택을 하기 어려울 때 세금 부담을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 개념으로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를 해본다면 주택 임대 어떤 시장의 가격 탄력성이 낮을 때 조세 정가가 쉽게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조세 정가와 관련돼 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대하는 그 주장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동영상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조세 전가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보유세를 올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손해보는 건 누구다? 월세를 내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러면 이 조세 전가 때문에 임대료를 올리면 이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이런 주장이, 이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대 주장이 되는 거죠. 그죠? 이 논리가 타당한가를 지금부터 따져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모니터의 제 PPT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조세 전가 현상은 일반적인 경제 현상이다. 제가 이 얘기를 써놨어요. 우리 아까 간접세 봤잖아요. 간접세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무엇이다? 시험 문제도 잘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담세자와 납세자가 다르다. 이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거나 음료를 소비할 때 또 자연스럽게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듯 조세 정가는 대부분의 세금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제 현상이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 살펴봤고, 부가가치세만 그런 게 아니죠. 법인세도 그래요. 법인세,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법인세잖아요. 그러면 이 법인세는 기업만 납부하느냐, 기업 주인만 납부하느냐, 기업 주만 부담하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법인세가 부담이 되면 이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소비자가 비싼 가격으로 상품을 사게 되는 거죠. 소비자한테 전가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 비용이 올랐으니까 임금을 깎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법인세가 근로자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논리로 배당을 감소를 시키면 주주에게도 이 법인세가 나뉘어서 전가가 되는 거죠. 뭐 법인세 얘기했으니까 노동자의 어떤 근로소득에 부과가 되는 소득세도 한번 살펴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소득세가 인상이 됐어. 그래서 노동자의 어떤 실수령액이 임금
수령액이 줄어들면 노동자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임금 올려달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세전 명목 임금 인상을 기업한테 요구를 하게 되는 거고, 이 요구를 기업이 수용하면 그 노동자가 내야 될 소득세 부담의 일부를 기업이 어떤 높은 인건비 형태로 대신 부담할 수도 있는 거죠. 취득세, 이런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탄력성 개념 적용하면서 어떤 시장 상황과 그 다음에 어떤 거래 당사자들 사이의 어떤 협상력에 따라서 그 매도 가격, 매수 가격에 이게 취득세가 반영이 되어서 거래 상대방한테도 부분적으로 전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보유세를 인상을 하면 조세 전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유세를 인상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은 근거가 이제 약해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관련해서 그래서 조세 전가가 집주인한테, 주택 소유자한테 부과한 세금이 세입자들한테 전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유세 인상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자, 이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즉,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조세 전가가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가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과세를, 보유세 인상을 피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현대 국가를 지탱하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 법인세, 취득세, 이런 세금제도 모두 다 폐지해야 된다는 어떤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세 전가를 이유로 보유세 인상을 반대하는 건 근거가 좀 약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 다른 세금에서 나타나는 조세 건가는 일단 신경 쓰지 않고 보유세만 따진다 하더라도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보유세는 새로 신설되는 낯선 세금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조세 제도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보유세 체제 하에서도 이미 조세 전가는 나타나고 있는데 조세 전가 현상을 이유로 세율 인상을 반대한다면 논리적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현재 징수 중인 보유세 자체를 전면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맞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지는 않죠. 왜일까요? 그 이유 역시 고등학교 사회교과의 지식 안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다 고등학교 교과 지식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경제교과서에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경제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부의 역할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공공재를 생산하는 것. 이게 정부의 역할이에요. 가게나 기업이 낸 세금으로 공공재, 국방이나 치안, 도로 등의 공공재를 생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자, 이러면, 자, 정부가 생산한 공공재는 국민이 얻은 편익이 되는 거예요. 이득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국민이 낸 세금은 국민이 지불한 비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비용과 편익을 따질 때 편익만 따지면 됩니까? 비용만 따지면 됩니까? 아니죠. 비용과 편익을 같이 따져야 돼요. 쉬운 얘기잖아요. 내가 낸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면 이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낸 비용보다 편익이 낮으면 이건 나쁜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비용을 지불하여 얻은 편익이 비용보다 클 때, 이때 비용 지불하는 것, 이건 합리적인 거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자, 정부의 역할과 관련돼 가지고 정부가 생산한 공공재로부터 얻은 편익이 세금이라는 비용보다 크면 세금은 당연히 낼만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세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와 정당성은 세금을 걷는 어떤 세입 과정, 요 과정 하나만 떼어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거둔 세금을 정부가 어떤 공공재를 생산을 해서 국민에게 어떻게 돌려주는가 하는 어떤
세출 과정을 함께 아울러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개념인 거고, 요게 이제 총체적 순편익의 개념에서 이런 관점에서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세입 과정에서 국민이 내는 돈보다 정부의 세출을 통해서 국민이 얻는 것이 더 크다면 정부의 정책은 정당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자, 조세 전가 현상을 들어서 정부의 보유세 인상 정책에 반대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세 전가라는 건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징수라는 어떤 세입 과정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확보한 이 보유세 재정을 바탕으로 만약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확충을 하고 주거 안전망 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서 주택이 없는 무주택 세입자 계층에게 뭐 이런 계층이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공공 편익이 조세 전가 때문에 인상된 월세 부담보다 더 크다면 이 보유세 인상 정책은 무주택 세입자에게 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정부 정책에 따른 혜택을 의도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외면한 채 징수 단계에서 나타난 조세 증가 현상만 이유로 보유세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이건 올바른 반대 주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는 사회적 재분배의 기회를 가로막는 편협한 왜곡이 된다. 이렇게 이 조세 전가를 이유로 정부의 보유세 인상 정책을 반대하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주장이 가능하느냐. 자, 더 나아가서 조세 전가 문제는요. 자, 조세 전가 문제는 보유세 인상 정책을 반대하는 주장의 근거로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논리를 구성하기에 따라서 오히려 반대쪽 주장의 근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사유 재산으로서의 어떤 재산 증식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뭐가? 주택은 어떤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주거권 보장의 수단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현상이? 조세 전가 현상이. 자, 조세 전가 현상 자체가 그 자체로 부정의하다면, 봐봐요. 그러니까 주택이 자산 증식의 투기 상품으로 방치가 되는 한 공급자는, 집을 가진 자는 우월한 시장 지위를 이용을 해서 언제든지 자신의 조세 부담을 세입자한테 넘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아까 살펴봤잖아요. 주거권을 시장의 어떤 사유재산 논리를 넘어서 확고하게 기본권으로 안착시켜야 돼. 만약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조세전가 현상은 나타나면 안 되잖아. 조세전가 현상 자체를 막아야 돼. 주택과 관련해서 조세전가 현상을 없애야 돼.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조세전가는 그 자체가 정의롭지 않아. 따라서 주택 문제에 있어서 임대인, 임차인 이런 사람들이 아예 나타나지 않아야 돼. 이런 주장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든지 아니면 그 누구도 개인적으로 주택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주택을 사회적으로 소유해야 한다라는 이런 주장의 근거로도 조세 전가 문제가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러면 이건 좀 무시무시한 얘기가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조세 전가 현상을 근거로 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어떤 보유세 인상 정책을 반대하는 이 주장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오늘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부동산 정책 뭐 어디까지 파고들어볼까 뭐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요. 일단 우리가 오늘 어떤 내용들을 살펴봤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있죠. 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이런 사회적 이슈를 바라볼 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사회교과의 어떤 렌즈 3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했던 내용들, 어떤 성과 윤리 과목과 관련된 내용들 얘기했잖아요. 주거의 어떤 윤리적인 의미 한번 따져봤었죠. 집은 재산을 불리는 투자 상품일까? 아니면 사람이 살아가는 따뜻한 보금자리일까? 뭐 이런 얘기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정치와 법과 관련된 교과와 관련된 얘기도 했죠. 뭐 헌법 밸런스 게임 이렇게 이름 붙여봤는데 주거권이냐, 사회 사유재산권이냐 이런 얘기. 그래서 제35조의 주거권, 내 집에서 편히 쉴 권리. 그 다음에 23조의 재산권, 내 재산을 지킬 권리. 뭐 이런 두 권리 사이 어떤 팽팽한 줄다리기 이런 내용도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경제 과목에서 어떤 조세전가 기억하죠? 기억은 하겠죠. 방금 전에 한 얘기니까. 조세전가, 그 다음에 정부의 정부의 어떤 경제적 역할 이런 내용들 정리가 했었죠. 세금은 원래 전가되기 마련이다. 중요한 건 세금을 얼마만큼 걷어서 얼마나 돌려주느냐. 이런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다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에서 끝날 거냐? 아니다. 이런 얘기죠. 한번 질문을 한번 더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정부의 역할을 하면서 비용과 편익을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국민이 내는 만큼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해서 실제로 정부의 공공재 생산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낸 세금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생산하는 공공재가 얼마나 질이 좋고 양이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따져 봐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집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주거 안전망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오늘 동영상을 한번 마무리를 해봅시다. 자, 제가 그래서 뭐라고 PPT에다가 적어놨냐면은 사회교과서는 시험을 치고 덮는 책이 아니다. 우리 삶의 룰과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강력한 치트키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오늘 제가 만든 동영상에서 다룬 내용들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 동영상을 만드는 제 입장에 서겠지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 오늘 발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통해서 뉴스에 매일 나오는 복잡한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주거의 어떤 윤리적인 의미와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주거의 실제 모습, 그 다음에 헌법적 권리로서의 어떤 기본권, 그리고 가격, 탄력성, 정부의 경제적 역할, 이런 개념들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교과서 속 지식이 시험지를 넘어서 세상을 보는 여러분들의 어떤 멋진 렌즈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상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민상준의 지식탐구